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9회 미디어 패널 학술대 키스디가 주최하는 미디어 패널 학술대 제2주제 미디어 시장과 소비 형태의 사회를 맡은 정보통일정치연구원 곽종균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오늘 저희 제2주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우리 주제에서는 11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100분간 4가지 아주 재밌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발표하실 논문은 한양대 이창준 교수님께서 개인적 특성, 환경적 요인, 시간대와 요일 효과를 고려한 OTT 선택 요인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100분 동안 우리가 4가지 논문을 다루어야 되는 관계로 발표는 15분, 그리고 토론은 5분 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혹시 이제 발표 논문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저희 미디어 패널 학술대 홈페이지 통해서 올려주시면 요 발표 논문 말미에 소개드리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논문 이창준 교수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이창준입니다.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 그리고 시간대, 요일대를 고려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TV를 볼 것이냐 아니면 OTT를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OTT라는 용어가 어색하지 않으시죠? 원래는 한 5년 전만 해도 사실 막 OTT라고 하면 대중적인 용어는 아니었어요. 사실 막 그 연구자들끼리 공유하고 연구할 때 OTT가 뭐냐라고 했을 때 주로 이제 그 TV 위에 올라가는 셋톱 박스 이런 거 얘기할 때 OTT라고 했었는데요. 이제는 OTT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죠. 이제 OTT가 신문에 이렇게 기사로 등장할 정도로 대중화가 되어서 이제 OTT라고 하면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떠올리고, OTT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유튜브나 이제 시즌 웨이브 이제 국내 OTT들도 떠올리게 되고, 하도 이제 그 신문 기사에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뭔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제 OTT로 드라마를 보다가 조금 늦게 잤는데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들 일어나고 있죠.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콘텐츠를 클릭해서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고 너무 몰입감이 있으면 사실 이게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밤이 막 너무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음날 지장이 생기고 이러는데, 그러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OTT가 들어오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제는 기존 방송, 기존 그 케이블 TV, 그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방식으로 TV를 보는 방식에서 OTT를 보는 방식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에서 처음 나온 이제 그 코드 커팅이나 코드 쉐이빙 같은 효과는 아직 국내에서는 막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그런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뉴 미디어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막 넷플릭스를 구독한다, 왓챠를 구독한다, 이런 것들이 어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넷차, 웹플릭스 이렇게 예를 들면 넷차 이렇게 하면은 넷플릭스랑 왓챠를 동시 구독하는 것이고요. 웹플릭스 하면은 웨이브랑 넷플릭스를 동시 구독하는 것이겠죠. 이런 멀티 구독이 좀 대세가 될 만큼 두 개 이상의 OTT를 많이들 보고 있는 그런 이제 연구 배경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OTT 산업이 되면서 좀 국내 방송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유튜브 등의 어떤 글로벌 OTT 선두 주자들이 이제 3년 전, 4년 전에 이렇게 한국에 론칭을 하면서 오리지널 컨텐츠가 또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OTT 서비스가 확산되었고, 국내 OTT도 OTT 서비스 가입자가 쭉 증가를 하면서
업체 간 경쟁도 심화되었고요. 그 OTT 서비스가 국내 유료 방송 시장에 진입한 이후에 방송 시장을 어떻게 획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더욱 어려워지고 대체성에 대한 논란으로 규제에 대한 어려움이 또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유료 방송 플랫폼 우리가 기본 전통적으로 보는 방식에서는 케이블 TV를 활용하거나 위성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IPTV를 활용하는 방법이죠. 이런 것의 장점은 아무래도 좀 실시간 방송, 뉴스 미디어를 접하거나 아니면은 스포츠를 볼 때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OTT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시즌으로 진행되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정해진 컨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어디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구 주제는 문제는 여기서 이제 제가 도출했던 문제 제기는 유료 방송 TV와 이제 그 OTT 미디어가 경쟁 관계인가 보완 관계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논쟁들이 계속 되어 오고 있고 아직도 정확하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논쟁들이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더욱더 건설적인 논쟁이 그 토론이 진행될 거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근거 기반의 어떤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미디어가 만약에 경쟁 관계에 있다고 정확하게 뭐 그 결론이 나온다면 동일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 규제가 적용되어야 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제들이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 상품 서비스 간 대체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어떤 속성이랑 가격이 있고 그 속성이랑 상품이 변했을 때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체성을 정확하게 대체 탄력성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이 두 상품, 이 두 서비스는 대체 관계에 있다, 보완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미디어 시청 행위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나오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면은 상품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죠. 그리고 가격 측면에서도 사업 모델이 너무 다양하죠. 어떤 건 구독, 어떤 건 광고하면서 어떤 그 광고를 보는 대신에 무료로, 어떤 건 또 혼합형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가격과 수요로 대체성을 보는 게 데이터 확보도 어렵고 확보를 한다고 해도 그 탄력성을 추정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들로는 이제 미디어 기업들의 매출액 또는 산업 집중도, 구독자의 수, 가구의 인터넷 트래픽 등을 분석해서 실제로 어떤 뭐 예를 들면 인터넷 트래픽이나 인터넷 구독이 늘어나면 뭐 코드 쉐이빙이 일어날 것인가, 그 TV에 대한 지출이 줄어드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이제 언급한 그 연구들 같은 경우는 OTT 서비스의 매출액이 실제로 유료 방송 시장의 집중도, 구독 가구의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고요. 또 이제 어떤 말론 에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유료 방송 프로그램을 중지한 가구에서 OTT로 인한 인터넷 사용이 증가함을 좀 줌으로써 그러면 사람들이 유료 방송을 조금 코드 커팅이나 쉐이빙을 했어요. 그러면은 대체제로서 뭘 선택을 하느냐 봤더니 OTT로 인한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어쩌면 대체 관계에 있겠다라고 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연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는 이제 또 기존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시간 변수를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격이나 어떤 집중도나 이런 산업적인 부분 말고 실제로 소비자가 시간을 얼마나 쓰는지를 분석을 하면은 OTT와 유료 TV와의 대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연구에 의하면 총 OTT 동영상 서비스 이용 시간이 1% 증가하면 홈 TV 시청 시간이 12% 감소한다. 이런 걸 좀 보여줌으로써 이제 어떤 총 시간 사용의 어떤 그 대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집중했던 것은 총 시간 사용량을 봤을 때는 OTT를 선택하고 TV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대체성을 좀 보기 힘들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대별로 예를 들면은 OTT 도입 전과 후를 만약에 여기가 왼쪽이 전이고 오른쪽이 후라고 하면 왼쪽에서는 오전 업무 다 똑같은데 예를 들면 원래 휴식을 취하던 이 시간대에서 OTT 시청이 이루어지고 원래 TV 시청을 하던 데서는 계속 TV 시청을 하고 있고 원래 TV로 드라마를 시청하던 것이 OTT로 넘어왔다면 사실은 이제 TV로 인해서 TV가 줄어들고 OTT가 늘어났다 이런 것보다는 이 시간대에는 원래 TV와 OTT가 어떤 대체 관계가 아니었는데 어떤 그 미디어 시장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시간대에는 어떻게 보면은 원래 TV와 OTT가 경쟁하고 있다 경쟁제 또는 이제 대체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유료 방송 TV와 OTT의 어떤 경쟁은 사실은 이제 동시간대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 뺏어 오느냐에 대한 경쟁이기 때문에 이제 동시간대에서 사람들의 선택 모형으로 어떻게 좀 경쟁 관계, 대체 관계, 보완 관계를 봐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이런 것들을
기존 연구의 한계로 지적을 하고 제가 이제 그 연구를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질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존 연결 방식의 유료 TV 방송과 OTT 미디어는 경쟁 관계에 있는가, 보완 관계에 있는가라고 봤을 때 시간대와 요일 그리고 개인적 요소, 환경적 요소에 따라서 미디어 사용자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시간대별로 TV 방송 프로그램 또는 영화와 개인 방송을 시청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TV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OTT를 선택할 것이냐 이런 것을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미디어 사용자의 개인적 특성과 요일 효과, 시간대별 효과, 그리고 가구 구성, 보유 기기 이런 환경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도 어떤 미디어를 선택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미디어 패널 2020년 자료를 활용했고요. 설문자가 3일간 24시간 중에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어떤 미디어를 어디에서 어떤 연결을 통해 소비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죠. 이 미디어 다이어리에서 이제 미디어 패널 우리 학회에 계속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자료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겠죠. 그래서 설문자가 TV 방송 프로그램이나 영화 같은 콘텐츠를 시청할 때 이제 그러니까 주 행위가 되겠죠. 행위는 콘텐츠 시청이에요. 그럴 때 주 연결이 TV냐 아니면 주 연결이 OTT냐 요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신에 이 사람이 이 시간대에 잠을 잤다. 이 시간대에 다른 업무를 봤다. 이런 건 제외합니다. 다 제외하고 나서 이제 TV를 선택할 것인지 OTT를 선택할 것인지 그 두 개만 놓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주 행위에 대한 영역은 여기에서 보면 지상파 TV 프로그램 시청 실시간, 비지상파 TV 데이터 방송 프로그램, 영화 동영상, 종편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이제 주 연결은 여기 OTT냐 아니면 이제 TV냐라고 보게 됩니다. 이제 결과를 조금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제가 그냥 이제 샘플 탐색 분석을 해봤을 때 수요일에 조금 OTT를 선택하는 비중이 7에서 9% 정도. 그러니까 모든 요일에서 사실 이제 뭐 대부분 TV를 선택하죠. 근데 OTT를 선택하는 비중이 9% 미만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요일 효과가 조금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시간대로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여러분 밤 12시에서 새벽 4시예요. 밤 12시에서 새벽 4시에는 물론 이때 사람들이 깨어서 뭔가를 시청하는 사람은 적지만 깨어서 뭔가를 시청한다면 TV보다는 OTT를 선택할 확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일 효과보다는 시간 효과가 좀 두드러졌는데 예를 들면은 요일별로는 여러분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은 월화수목금토 1이고요. 이제 왼쪽으로 가면은 Y축은 시간입니다. 시간으로 봤을 때 이제 밤 10시에 12시에서 4시까지는 확실히 뭔가 OTT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고 그 와중에 이제 요일도 목요일에서 조금 높은 것을 볼 수 있고 아니면 점심시간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한 모델은 이산 선택 모형으로 이제 현시 선호 데이터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시간대에 어떤 걸 선택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때의 어떤 요일, 그때의 어떤 시간 효과, 그리고 이제 패널 데이터이기 때문에 개인의 15분간의 어떤 그 계속된 관찰이기 때문에 랜덤 이펙트 효과를 주었습니다. 개인의 어떤 그 확률 효과를 줘서 실제로 OTT를 선택하는 확률, 그리고 이제 그런 요일 효과, 타임 효과, 그리고 다른 환경 변수들을 봤을 때 그냥 좀 그 표를 모두 해석하기보다는 이제 짧게 진행을 하면 전체 샘플 효과에서는 OTT 선택을 할 때 금요일 효과가 좀 나타났습니다. 확실히 여러분들이 월화수목보다는 금요일에 뭔가를 컨텐츠를 선택해서 빈지 워칭을 하는 이제 효과가 있는 것이죠. 또는 이제 일요일만 만약에 이제 샘플링을 해서 본다면 OTT 선택 확률 TV에 비해서 좀 낮았어요. 그냥 그 일요일에는 보통 이제 월요일을 대비해서 뭔가 다른 업무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실시간 미디어를 보는 그게 더 많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 효과로 봤을 때는 모두 심야 시간대와 이른 오후 때 시간대에서 효과를 발견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OTT를 보는데 당연히 심야 쪽이 많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심야 시간 중에서도 요일 효과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목요일, 화요일, 금요일 순으로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효과도 저희가 이제 그 분석을 해봤을 때 조금 재밌었던 거 위주로 제가
해드리면요. 아무래도 이제 40대 여기가 이제 그 연령별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인데 이제 10대, 20대가 훨씬 이제 그 높죠. OTT, TV에 비해서 OTT를 선택할 확률이 훨씬 높고 그 중에서도 10대, 20대 중에서도 이제 심야 시간이 높고 그 중에서도 수요일 또는 금요일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효과에서 또 성별과 10대, 20대, 30대만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오른쪽이 남성이고요. 왼쪽이 여성, 그리고 10대, 20대, 30대입니다. 성별로 차이는 그렇게 많이는 없지만 10대에서는 여성의 수요일 심야 시간, 남성은 금요일 심야 시간의 어떤 선호, 20대에서는 여성은 전반적으로 모든 요일의 심야 시간에 대한 OTT 선호도가 높았고 남성은 수요일 심야 시간이 존재했다. 그리고 30대의 경우는 10대, 20대에 비해서 성별 차이가 좀 컸다. 왜냐? 남자는 확실히 수요일, 목요일에 그 OTT를 선호하는 현상이 있는 대신에 여성은 조금 TV에 대한 선호가 또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제 뭐 개인 효과에 대해서는 요걸 좀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를 한 게 있어서 그거를 그냥 읽어드리면서 이제 연구를 요약하겠습니다. 이제 전체 샘플에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그리고 연령은 20대, 30대, 40대, 50대 순으로 OTT를 선호했고 학력은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은 200에서 350만 원 소득 그룹이 OTT를 선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심야 시간대 샘플에서는 10대 그룹과 그냥 적정 수준의 소득 구간에서 아주 강한 OTT 선호가 나타났고요. 또 금요일 샘플에서는 금요일만 따로 봤었거든요. 금요일 샘플에서는 심야 시간대와 오후 시간대 시간 효과가 각각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과 미디어 기기를 봤을 때 또 재밌는 어떤 그 파인딩에서는 심야 시간대에서는 심야 시간대만 추려서 봤을 때는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면서 빔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확실히 OTT를 선택할 확률이 높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게 왜 그런지는 아마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겠죠. 내가 이제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고 빔 프로젝트가 있다면 아무래도 뭔가 OTT에 대한 선호가 높으니까 이런 세팅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론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기존 연구에서는 단순히 두 미디어의 매출액, 시장 집중도, 소비자의 총시간 할애로만 대체 관계를 분석해서 연구 결과 일관성이 좀 유지되지 못했다면 이번 연구를 통해서 동시간대의 OTT와 TV 선택 확률을 분석한다면 어떤 TV를 활용하지 않던 특정 요일 또는 특정 시간에서 OTT 선호가 좀 높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반드시 OTT와 유료 TV가 어떤 대체 관계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가정하고 정책을 짠다면 많은 부분을 놓칠 수 있고 실제로 어떤 시간과 어떤 장소와 어떤 요일에서 경쟁 관계에 있고 경쟁이 심하고 어떤 때는 경쟁이 아예 심하지 않고 보완 관계라면 이제 그런 시간대와 요일을 감안해서 어떤 정책을 스터디하고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함의를 내릴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방송국, 통신사, 포털 서비스 등 미디어 사업자들이 OTT 사업으로 다각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 시점에서 효율적인 OTT 사업 방향에 대해서 우리 이 연구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호되지 않는 요일 시간에 집중하기보다는 심야 시간, 금요일 또는 어떤 콘텐츠를 소비자를 사로잡을 수 있을지 TV와의 경쟁 시간이 심한 그 시간대에서 OTT가 또는 TV 케이블 사업자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었고요. 또 10대에서 30대 집단에서 OTT 선호가 뚜렷하고 또 1인 가구, 무제한 요금제, 테이블 PC 보유 또는 빔 프로젝터 보유가 OTT를 선택하게 하는 요인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한국에서는 코드 커팅, 코드 쉐이빙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것이 10대, 20대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런 트렌드로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이런 현상들이 관찰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이것을 감안해서 우리 정책 입안자들이 그것을 좀 시장의 어떤 획정이라든지 이제 그런 규제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나가고 또 각자 개인 사업자들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준비했고요. 이제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창준 교수님 논문 발표해 주셨는데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못 해주신 점 아쉽게 생각하고 그 논문들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토론자이신 한국외대의 지성욱 교수님께서 잘 짚어주시라 생각합니다. 지성욱 교수님,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외대 지성욱입니다. 예, 먼저 좋은 논문 잘 봤고요, 읽었고요. 그리고 서머리 부분은 제가 그냥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연구는 그 OTT 시장 데이터나 산업 데이터가 부족한 시점에서 가용한 데이터로 시간 대체나 보안 효과를 연구한 매우 시의적절한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OTT를 방송으로 정의하는 것 또는 방송법의 규제들을 편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 논의의 중심에는 사실은 대체성이나 유사성에 관련된 논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대체성이나 아니면 유사성이 높으면은 동일 시장으로 획정을 하고, 그다음에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논리를 적용하는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진행할 때 아마도 이러한 데이터의 실증 분석에 기반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서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질문 몇 개와 그다음에 큰 질문을 2개 정도 집어넣었는데, 먼저 이제 실증 분석에 관한 것이어서, 첫 번째는 OTT 이용 데이터에 TV의 방송 프로그램의 실시간 시청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서 질문을 드리고, 왜냐하면은 실시간 시청 데이터가 아마도 드러나면은 좀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통계에 대한 질문인데, 사실은 이제 분석 단위가 15분 단위의 개인의 시청 시간이어서, 이러한 개인의 시청 시간은 사실은 개인의 성향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측치가 비슷한 영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비슷한 경향은 사실은 오차를 작게 해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도 실제로는 좀 유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도 군집된 표준 오차를 쓰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마 스테이터를 쓰실 것 같아서 명령어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좀 큰 질문인데요. 대체 정도에 따른 고민인데, 사실은 시간대별, 요일별, 연령별, 환경 요인별, 기기 보유 유무별 시간 대체 효과 혹은 보안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렇다면은 그 두 서비스 간에 어느 정도의 대체가 정말로 우리가 정책에 반영할 만한 유의미한 수준의 대체냐, 이러한 저도 좀 고민이 많은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고요. 연결된 질문인데요. 그 논문에도 나왔지만은 향후에 두 서비스 간의 대체 정도는 커질 것이라는 의견도 많고,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현재의 보안 관계 혹은 대체 정도가 낮은 관계가 향후에 대체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디어 다이어리 혹은 미디어 패널 데이터가 그 패널 데이터, 경제학적인 패널 데이터의 성향을 띠고 있어서 장기간 패널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동욱 교수님께서 몇 가지 이제 질문사항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발표자이신 정준 교수님 간단하게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네. 네. 첫 번째로 지성 교수님 너무 그 논문이 조금 그 읽기에는 좀 너무 힘들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을 다 짚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요런 4가지를 제가 잘 활용해서 보완을 하고 조금 더 좋은 논문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OTT를 이용한 데이터에 TV 방송 프로그램 실시간 시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행위의 실시간 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주 연결해 보면은 실시간 방송 모두가 이제 TV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분집된 표준 오차를 제가 썼던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만약에 이 부분이 빠져 있으면은 반드시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서는 정말 너무 고민스러운 질문을 주셔서 이제 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를 대체를 해야 OTT가 TV를 대체를 한다 또는 뭐 경쟁 관계에 있다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서 그 분석을 결과를 했을 때 로짓 그 선택 모형 로짓에서 오즈 레이쇼가 1보다 크면서 좀
0.001 이하로 유의할 때 저는 그냥 대체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런 시간대 그런 요일이 있다면은 그런 걸 좀 찾아내서 이제 이런 시간대 이런 요일 때는 OTT와 TV가 대체 관계에 있다라고 조금 보여주고 있고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널 데이터를 쓰고 싶었는데 2020년대 우리 자료가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조사 시기에서 2019년도, 20년도를 같이 활용했을 때 조금 연구 분석 그 디자인이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분명히 뭔가가 달라졌을 텐데 이제 이거를 고려한 그러면 이제 그 종속 변수랑 독립 변수도 다 달라지고 이제 트리트먼트 컨트롤 그룹이 달라져서 이제 그런 것들 좀 고민해봐야 됐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그런 걸 넣지 않았는데 2021년도가 나온다면 이제 그런 걸 좀 반영해서 19년부터 21년까지 좀 4개년도의 어떤 그 TV와 OTT 선택 모형을 디자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코로나 효과도 트리트먼트 효과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시간이 지금 별로 없는데 없는 걸로 알고 지금 오늘 발표하신 이 논문에 대해서 이제 그 발표와 토론이 있었는데요. 이 주제 대체 OTT와 기존 TV 미디어에 대한 대체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경제학에서 산업조직론학회에서도 아마 비슷한 미디어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논문이 발표된 바 있는 걸로 아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또 좋은 연구 성과들이 있어서 실제로 어떤 대체 관계가 있는지 좀 더 명징하게 드러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첫 번째 1주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발표자 선생님과 토론자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주제는 건국대 심동력 교수님께서 Identifying Profitable Niche and the Effect of Content Preference in OTT Market 이라는 제목의 영어 제목이지만 한글로 발표하실 거니까 이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토론은 경희대 신정우 교수님께서 담당해 주실 예정입니다. 우리가 뭐 시간을 비교적 잘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는 15분, 김 교수님 발표는 15분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치고 이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심동력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국내 OTT 시장에서 수익률 있는 어떤 세분 시장의 식별과 그 세분 시장 내에서 어떤 그 OTT 콘텐츠에 대한 프리퍼런스의 효과를 밝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문제제기인데 앞서서 이창준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OTT라는 서비스가 미디어 시장을 대표하는 서비스로 부상하면서부터 관련 학계에서도 이 OTT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OTT를 둘러싼 여러 연구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주제들 중에 하나의 스트림이 바로 누가 왜 OTT를 이용하는가, 그 OTT 이용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 혹은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어떤 이용 요인, 결정 요인을 연구할 때는 그 서비스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그것을 둘러싼 어떤 환경 요인, 커뮤니케이션 채널 요인들을 살펴보곤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관심을 좀 가졌던 것은 이 OTT 결정 요인을 둘러싸고 있는 이 연구들이 과연 OTT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 인식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쭉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대체로 동의하시겠지만 이런 정의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즉 ICT 기술 발전에 의해서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 서비스로서 시청자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서비스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정의 아래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다 보니까 아마 이 정의를 바탕으로 OTT라는 것이 뭔가 새로운 것, 무엇인가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이론 모형으로서는 이제 기술 수용 모델 혹은 로저스의 디퓨전 오브 이노베이션 혹은 계획된 행동 이론 등을 바탕으로 해서 누가 왜 OTT를 이용하는가 등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2018년도에 이제 글로벌 OTT 서비스 이용자의 지속적 이용 의도에 미치는 요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기술 수용 모델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누가 왜 이 넷플릭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가를 밝힌 바 있고, 근래에 들어서 2020년에서도 비슷하게 기술 수용 모델의 어떤 외생 변수들과 이제 기술 수용 모델을 구성하는 변수들을 이용해 가지고 요 OTT에 대한 이용 결정 요인 연구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토론을 해주실 신정우 교수님과 키스데이에 계시는 박유리 박사님께서 2016년도에 이제 OTT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이질적인 선호에 대해서 컨조인트 분석 방법론을 활용해서 연구를 하신 바 있지만, 이때는 이제 OTT가 우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하기 전에 소위 말하는 스테이티드 프리퍼런스, 진술 선호 자료를 가지고 만약에 이러이러한 서비스가 구성이 된다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이제 사전적으로 연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OTT 이용 결정 요인 연구들이 OTT를 뭔가 시장에서 새로운 것,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론적 백그라운드, 이론적 프레임워크로서 탐이라든지 로저스의 디퓨전 오브 이노베이션을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2.2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플로우에 계신 분들이나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미디어 관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72.2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72.2가 무엇일까요? 예. 작년 우리나라 국민들 중 OTT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이 72.2%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2.2라는데 제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의식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이론적 프레임워크가 뭔가 something new, something innovative라고 간주해놓고 이제 OTT 수용 요인을 봤는데 72.2%가 이용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더 이상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간주할 수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로저스의 디퓨전 오브 이노베이션 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혁신적인 서비스 제품이 시장에서 확산되기 위해서는 뭐 인지된 유용성, 시험 가능성, 복잡성 등이 중요하다.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30일 무료 이용을 줬습니다. 저도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할 때 학생들한테 넷플릭스는 굉장히 혁신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시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2021년 4월에 이 제도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OTT 이용률이 72.2%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문제의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OTT가 이제는 국민 절대 다수가 이용하는 보편적인 미디어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고, 이것은 2020년 한국 미디어 패널 조사나 한국 미디어 패널 조사의 사총격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매체 이용 행태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환경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OTT 이용 행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something new, something innovative라는 어떤 개념 규정 아래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더 이상 바람직한 현실 인식 방법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OTT 시장이 성숙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 사업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이 경쟁적인 시장 환경에서 수익률을 제고할 것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로 부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전통적인 마케팅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STP와 그 STP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20년 한국 미디어 패널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OTT 이용자의 소위 이용 패턴, 여기서 활용한 거는 이용 빈도, 이용 시간, 유료 서비스 이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들을 토대로 이제 시장을 세분화하고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본 논문의 제목에 들어가 있는 프로피터블 니치를 발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가 활용한 데이터는 2020년 한국 미디어 패널 조사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 미디어 패널 조사에서 이용자들의 행태는 가급적이면은 미디어 다이어리를 통해서만 포착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설문에서는 미디어 기기를 보유했는지 안 했는지, 혹은 어떤 상품에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데, 아무래도 OTT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미디어 시장에서, 그래서 2019년도부터 일부의 행태 문항이 이 설문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0년 이제
이후로 또 계속 이제 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분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모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이제 72.2%나 이용하는 요 OTT 시장이라는 게 있는 거고, 여기서 좀 더 의미 있다라는 것은 이제 OTT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의미 있는 어떤 세분 시장을 식별하고, 이 세분 시장 내에서 유료 고객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들, 특히 이제 콘텐츠 전략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풀어야 될 거는 세분 시장의 식별, 두 번째는 이 콘텐츠 선호도에 따른 어떤 유료 서비스 이용 분석, 이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이용자 중에 한 70%, 그러니까 그 미디어 패널 조사에 따르면은 한 7,000명 정도가 지금 이제 OTT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그 세분 시장 식별에 활용한 변수, OTT 이용 주기, 1회 접속 시의 이용 시간, 그리고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혹은 하지 않는지를 가지고 이 시장 세분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제가 사용한 모형은 그 마케팅이나 시장 세분화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레턴트 클래스 모델을 활용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클러스터링 모델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결국 이 데이터를 하나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묘사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그림과 같이 이렇게 두 개의 쌍봉, 두 개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묘사하는 게 적절할 것입니다. 근데 다음과 같은 분포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레이블이 필요하죠. 14569의 레이블과 19부터 시작되는 데이터의 레이블이 달라야 되는데, 레이블을 얻기 위해서는 또다시 분포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동시에 식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위 이터레이션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적정한 분포로 수렴이 되게 되죠. 그래서 초기 값을 다음과 같이 주게 되면은 지금 여기 위에 보이는 9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초기 값에 의해서 이 파란 분포에 속할 확률이 더 높은데, 이것을 모수를 추정하고 추정된 모수를 바탕으로 다시 데이터의 레이블을 식별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은 여기 9번 데이터가 빨간색 분포에 속할 확률이 더 커지는 거죠. 이제 이것을 EM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레턴트 클래스 모델을 EM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이제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결과를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시장 세분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 OTT 시장을 몇 개의 세분 시장으로 나누는 것이 적절한가 해서 이 레턴트 클래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시장의 개수를 연구자가 설정을 하고 계속 시장의 개수를 바꿔가면서 이 모형 적합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CAIC 값과 BEIC 값이 모두 다 세그먼트가 3개일 때 최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OTT 시장은 3개의 세분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 여기에 활용되었던 변수, 이용 빈도, 이용 시간, 유료 서비스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는 법을 설명드리면은 결국 세그먼트 1에 대해서 그 이용 빈도가 이 각 확률입니다. 각 카테고리에 속할 확률이고, 이 0.307호, 0.00731을 쭉 그 가로로 더하게 되면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그먼트 1이 이용 빈도 관점에서 요 하루에도 여러 번 시청할 확률 이제 하루에도 여러 번 시청할 확률이 30%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그먼트 3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여러 번 시청할 확률이 51%, 그러니까 가장 높은 거죠. 식별된 세 개의 세분 시장 중에. 이용 시간 같은 경우에도 세그먼트 1은 10분에서 20분이 65%, 그 다음에 세그먼트 2는 20분에서 60분이 70%, 하지만 세그먼트 3 같은 경우에는 120분 이상이 이제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흥미로운 것은 유료 서비스인데, 세그먼트 3을 제외하고는 페이드 서비스 유즈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이제 세그먼트 3 안에 거의 유료 서비스 고객들이 다 몰려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 있는 것은 각 세그먼트의 쉐어입니다. 그러니까 세그먼트 1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 13%, 세그먼트 2는 한 50%, 세그먼트 3는 한 36%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결국에는 이 세그먼트에 대한 명명이라는 것이
개별 분과 학문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련의 연구 흐름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세그먼트 1을 occasionally watching 그룹, 세그먼트 2를 majority 그룹, 세그먼트 3가 결국 본 논문에서 찾고자 했던 그 프로피터블 니치다. 왜냐하면 유료 고객들이 다 세그먼트 3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 세그먼트들 사이의 차이를 식별하는 데 있어서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활용했는데, 요 세그먼트 1을 레퍼런스로 잡아서 세그먼트 2가 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어떻게 다른지, 3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봤는데, 결국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세그먼트 3로 모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그 클래스 1에 비해서 나이는 어리고 그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세그먼트 3에 이제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좀 더 탐구하고 이제 어떤 그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공을 들여야 되는 세분 시장을 찾아낸 거고, 이 세분 시장 안에서 결국 그럼 누가 더 유료 서비스 구매 확률이 높으냐, 그것을 이 콘텐츠를 가지고 이제 추가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에 대한 OTT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고, 여기서 이제 기준이 되는 베이스는 OTT를 통해서 똑같이 TV를 시청하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삼았을 때 다른 콘텐츠들에 대한 선호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이렇게 삼은 것은 실제 OTT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을 보나 TV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을 보나 결국 인디퍼런스 한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것 대비 이런 콘텐츠들의 이제 선호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봤을 때, 아메리칸 TV쇼는 외화입니다. 외화. 결국 외화나 영화 혹은 OTT에서 제공하는 오리지널 콘텐츠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요 세그먼트 3, 그러니까 제가 명명하기를 프로피터블 니치라고 한 시장에서 유료 서비스를 구매할 확률이 더 높다. 결국 OTT 유료 이용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을 발견했고, 상대적으로 MCN이나 뮤직에 대한 선호도는 유료 이용 확률을 낮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요약해보면 OTT 이용 패턴 측면에서 국내 OTT 시장은 세 개의 세분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중 이용 빈도가 가장 빈번하면서 1회 시청 시간이 길고, 특히 이제 OTT 유료 고객을 포함하고 있는 세 번째 세분 시장이 OTT 콘텐츠 제공기업 관점에서 어떤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다. 소위 이 논문 제목에서 명명하고 있는 프로피터블 니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피터블 니치는 전체 OTT 시장의 한 37%를 차지하고 있고, 요 안에서 누가 더 유료 서비스 이용 확률이 높으냐를 봤을 때 외화, 오리지널 컨텐츠, 영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내가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OTT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연구의 한계라고 한다면 결국 OTT에 대한 포괄 범위가 지금 굉장히 넓습니다.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왓챠 이렇게 굉장히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실 이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 분석 자체는 어쩌면 자명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MCN이 지금 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내가 1인 방송 시청하기 위해서는 OTT를 그 유료로 이용할 요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좀 더 좁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인식하는 왓챠나 웨이브, 넷플릭스 기준으로 좀 시장을 좁혀서 그 안에서 콘텐츠 선호도를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와 같은 자료를 좀 발라내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한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제 발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동엽 교수님, 아주 재밌고 유익한 내용이었던 것 같고, 이에 대해서 경희대 신종우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5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응용학과에서 재직 중인 신정우입니다. 우선 신동엽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이제 연구 내용 전체적으로 너무 완결성을 띠게 연구를 진행하셔가지고 제가 보면서 어떤 의견을 드릴까 많은 고민을 했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연구를 간단하게 요약드리면, 기존에 신동엽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용 패턴 기반으로 해서 시장의 수익성을 좀 식별할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게 OTT 시장에서의 이제 어떤 그룹들이 수익성을 가질 수 있는 그룹인지를 좀 식별하고,
그런 식별된 그룹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전략을 좀 취하는 게 앞으로 OTT의 플레이어들한테 도움이 될지에 대한 기업 입장에서의 연구들을 좀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 모형으로는 전통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레이턴트 클래스 모델과 바이너리 로지 모형 두 가지를 이용하셨고요. 분석 자료로는 한국 미디어 패널 자료를 이용하셨고, 크게 이제 연구 질문 세 가지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OTT 시장 자체가 몇 개의 세부 시장으로 구분되고, 이 세부 시장이 이제 결국 유료화 사용자가 높은 그룹은 어떤 그룹이고, 이런 유료 사용자의 그룹들은 결국 어떤 컨텐츠를 더 많이 소비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OTT 시장에 대해서 프로피터블 그 그룹을 좀 구분했고, 그런 그룹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메리칸 TV쇼라든지 무비, 그다음 오리지널 컨텐츠를 제공했을 때 이런 유료화되는 경향이 높다라는 것을 발견하신 것 같습니다. 이 연구를 쭉 보다 보면 요즘 최근 트렌드에 맞는 연구라고 좀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시의적절했던 연구이기도 했고, 특히 이제 연구의 어떤 구성 형태를 보게 되면 좀 첫 번째 단계는 그 연구의 어떤 그룹들을 식별하고, 식별된 그룹들에 대해서 결국 연구 목적에 맞는 유료화와 경향성이 높은 그룹의 특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다라는 점에서, 기존에 이제 많은 연구들은 이제 식별에서 그쳤다고 한다 그러면, 최근 연구들은 이런 식별 이후에 그 그룹들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좀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들을 많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롭게 봤고요. 그리고 또 복잡한 모형보다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식별하는 과정들이 훨씬 더 이제 시장이라든지 실무에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재미있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의 이제 시사점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첫 번째 이 단계에서는 프로피터블 니치 그룹들을 특성들을 파악했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그룹들이에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콘텐츠 전략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콘텐츠 전략을 수립하는 정보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보면서 제가 크게 세 가지의 질문과 두 가지의 좀 그 코멘트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그 시장 세분화 첫 번째 단계에서 시장 세분화하는 단계에서 주로 이제 사용 주기라든지 평균 시청 시간, 그다음 유료화 사용 더미 변수들을 활용했는데, 이 외에도 이용 매체에 따라서도 좀 많이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용 매체, 이 OTT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좀 메인으로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노트북, 태블릿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이용 매체, 어떤 매체를 쓰는 그룹일수록 이 시장 세분화 정도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추가로 고려가 가능한지, 그리고 유료 비용 수준을 조금 더 세분화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식별 모형의 결과에서 유료화 비중이 높은 세그먼트 세 번째 그룹에서는 소득 수준이 좀 유의하지 않게 나왔던 게 저는 조금 의아했거든요. 일단 예상한건데 유료화 비중이 높다라는 거는 지금 고려하고 있는 변수가 나이랑 교육이랑 소득 이 세 가지밖에 없다 보니까, 이 세 번째 그룹에 좀 더 속할 확률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했는지가 좀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포함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소득이라는 부분이 왜 이 시장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가 조금 궁금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이 연구의 최종적인 결과가 그 파지티브 프레퍼런스라든지 그 파지티브 프레퍼런스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유료화의 경향을 늘리기 위한 그 제시를 하셨는데, 사실 이 시장의 그 결과에서 이제 파지티브 프레퍼런스와 네거티브 프레퍼런스가 있을 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좀 시장의 블루오션일 경우에는 파지티브 프레퍼런스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짤 수 있긴 하지만,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미 72.2%가 이미 사용 경험이 있고, 다만 유료화의 측면에서는 조금 시장 초기 단계일 수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 시장 자체가 혹시나 레드오션이다 그러면 네거티브 프레퍼런스의 결과들을 조금 더 활용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MCM이라든지 뮤직 아더 컨텐츠의 선호가 조금 음의 경향이 나왔던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마지막 제언들은 그 시장 세분화 변수로서 이 더미 변수를 썼는데, 이 더미 변수 쓰게 되면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적기 때문에 이걸 좀 연속 변수로 바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코멘트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수익성 측면에서도 이 OTT 시장 기업의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이외에도 시청 가능한 디바이스의 보유 수준이라든지 나이라든지 뭐 성별 소득 수준 이외에도 다양한 어떤 추가적인 변수들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신종희 교수님께서 연구에 대한 간단한 요약과 몇 가지 질문 그리고 제언
같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심동혁 교수님,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 간단하게만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정훈 교수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연구를 더 해봐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슈를 던져주셨고, 다만 첫 번째 이용 매체 관련해서는 제가 시도를 해봤었는데요. 이제 레턴스 클래스 모델을 적용할 때 압도적으로 스마트폰이 높기 때문에 OTT 이용 시 활용하는 디바이스로서 스마트폰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저 세 디바이스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세그먼트 간에. 결국 아까 그 유료 서비스, 무료 서비스 이용해서 세그먼트 1, 세그먼트 2가 압도적으로 무료 서비스 이용이 높았던 것처럼 모든 그룹에 대해서 현재까지 미디어 패널 자료로는 스마트폰 이용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다른 질문들은 이제 제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동혁 교수님이 이제 통계 전문가신데요. 우리 미디어 패널을 가지고 그동안 여러 아마 업체들이 오늘 요 발표는 여러 업체들이 아마 굉장히 관심을 가졌을 파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있는 현실을 통계로 잘 보여주신 것 같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분들이 이런 걸 willingness to pay가 있는 그룹이 30% 정도 남짓되고, 이분들이 뭘 선호하는지를 알게 됐으니 이걸 이제 활용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거고, 또 한편에서는 왜 이런 사람들이 이제 willingness to pay가 높은지, 그리고 혹시 또 다른 변이는 없는지 이런 거 찾는 연구들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유익한 발표 해주신 심동혁 교수님과 신종욱 교수님 감사드리고, 온라인을 통해서는 이에 대한 질문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다음 세션 다른 논문에서도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논문 발표 시간 마치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오늘 세 번째 논문은요, 전자상거래 플랫폼화에 대한 연구입니다. 개인 성향, 모바일 활용 능력, 핀테크 플랫폼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의 논문이고요. 연구자는 이제 서울과기대 성욱준 교수님과 공동 연구로 알고 있는데, 오늘 성욱준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연구원에 있어서 해외 체류 중이시라고 참여하지 못해서 양해를 구한다는 지금 문자를 여기 보내셨네요. 그래서 발표는 같이 연구에 참여하신 허덕원 박사과정 대학원생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는 15분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논문에 대한 토론은 옆에 계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이몽래 팀장님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발표 시작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허덕원 박사과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이제 저희 성욱준 교수님께서 연구년 관계로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는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에 제가 대학원생 이제 자격으로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일반인 자격으로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제 앞으로도 연구의 이런 과정에서 정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서론부터 해서 결론까지 이제 일반적인 형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작년부터 이제 지속되어 온, 작년에는 더 심했죠. 코비드 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소비 형태도 굉장히 많이 대전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렇게 기존에는 이제 대면 위주의 소비 활동이 좀 더 이제 중점적으로 있었다면,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당연히 있겠지만 이제 다양한 분야별로 비대면 위주의 소비 형태로 변화가 되고 있음을 여러 가지 이제 통계 자료나 이런 거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비대면 전환은 이제 곧 특히 최근에 이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격 의료라든지 이제 원격 근무라든지, 그리고 원격으로 이제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다양한 경제 사회적 활동에서 ICT의 역할이 조금 더 이제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발표하고자 하는 이런 이제 핀테크나 이런 금융 분야에서
특히나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금융 개혁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공인인증서 폐지나 여러 가지 결제 수단의 이제 다양화가 있겠지만 이런 각종 결제 방식이나 이제 기존 뭐 신용카드 위주, 플라스틱 카드 위주의 그 실물카드 위주의 이제 결제 방식이 이런 모바일 중심의 결제 방식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ICT와의 금융이 혁신적으로 이제 융합된 각종 핀테크 플랫폼이 이게 중요한 결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고 이런 비대면 결제가 강요된 코비드-19 이후 핀테크 플랫폼이 더 중요한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서 본 연구에서는 그 전자상거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제 영향들이 기존 연구에서 계속적으로 제시되어 왔는데 개인 성향과 그리고 모바일 활용 능력, 여기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관점에서의 모바일 활용 능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핀테크 플랫폼이 이용하는 것 여부가 어떻게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실증을 통계적으로 실증하였습니다. 먼저 개인 성향과 전자상거래 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전자상거래 이용과 관련된 연구에서 이제 개인 성향의 영향력은 중요하게 계속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개인의 구매 성향이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온라인 쇼핑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구매 의향이라든지 실제 소비액이라든지 그 쇼핑의 빈도수나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날 텐데 이런 거에 이제 유의미하게 영향을 끼친다. 어떻게든 이런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구매와 관련된 다양한 개인 성향도 사실은 뭐 한 가지 차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5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경제적 성향부터 뭐 개인 중심 성향 그리고 윤리적 성향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강조되고 있는 성격 오요인 영향 그리고 이제 소비자 혁신성 같은 기능적부터 쾌락적, 사회적, 인지적 영향 뭐 여러 가지 이제 구매 활동 그와 관련된 개인 성향이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디지털 활용 능력과 전자상거래 이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된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물리적인 이제 정보기기가 널리 보급되고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한 이제 디지털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뭐 그 이유는 뭐 양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최근에 기존에 있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질적인 측면의 기기 활용 능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제 제기되고 있고 그에 대한 양적이나 질적 수준의 탐색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디지털 활용 능력 중에 최종적인 경제적 활동의 한 축으로서 전자상거래 이용 가능 여부는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춰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전자상거래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전자상거래 이용은 그 정보 기기를 활용한 소비 활동의 전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 디지털 활용 능력이 전자상거래 이용에 이제 미치는 영향도 충분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런 연구 모델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핀테크 플랫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핀테크는 이제 금융과 디지털 기술에 융합된 산업이고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핀테크는 모바일 기반의 송금과 결제 그리고 P2B 대출이나 뭐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2015년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 규제 완화가 지속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후에도 이 핀테크 플랫폼을 활용한 이제 금융 혁신과 전통적인 금융 영역에서도 이제 디지털 뭐 전환이라든지 이런 논의가 최근에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핀테크는 어떻게 보면 이게 연구자에 따라서 굉장히 시기적으로나 뭐 분류적으로나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제 어떤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그 19세기의 뭐 전보 형태의 금융 결제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2세대에는 이제 ATM, 온라인 뱅킹을 통한 전자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형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좀 익숙하긴 하겠지만 기술을 활용한 이제 중개자 없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3세대 플랫폼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경우도 있어서 같이 한번 이제 참고로 넣어봤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앞서 이제 핀테크 3세대에서는 모바일 기기가 이제 보급편화됨에 따라서 전통적인 그 전자금융이 이제 모바일 기반의 금융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존에는 사실 ICT 기반의 스타트업이 기존 금융권과 경쟁하였다면 최근에는 이제 뭐 글로벌 ICT 플랫폼 기업도 다 가세하고 있고 기존의 금융권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전환이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경쟁이 이제 가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3세대 대표적 서비스로는 저는 이제 간편 송금 서비스와 그리고 간편 결제 서비스 그리고 인터넷 기반 전문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뭐 이런 서비스에 대한 이제 정의나 이런 거는 뭐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겪어봤기 때문에 사실 학문적인 뭐 수준에서의 논의는 너무 막 깊게 넘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편 송금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토스 같은 서비스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해당될 거고요. 간편 결제 서비스는 이제 페이 서비스, 그러니까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이 지문이나 홍채 방식의 이제 저장된 방식으로 결제하는 서비스. 그리고 인터넷 기반 전문은행은 그 점포가 없이 비대면 인증을 통한 이제 계좌 개설과 카드 발급을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이제 서비스를 총칭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 키스디 미디어 패널 이제 2020년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그리고 이제 스테이터를 활용하였고, 그다음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속 변수는 이제 온라인 쇼핑의 이용 여부 0과 1로 구분된 자료를 활용하였고, 독립 변수는 소비자 혁신성과 모바일 리터러시 그리고 핀테크 플랫폼 이용 여부 이렇게 구분하여서 사용하였는데, 그 소비자 혁신성 같은 경우는 2020년 데이터에는 없는 2019년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활용해서 이제 패널 자료에 붙여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통계 변수는 뭐 성별부터 해서 직업 유부, 뭐 세대나 소득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활용하였습니다. 모형을 아까 이제 설명드리면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커스텀 이제 이노베이티브니스, 핀테크 유지 여부가 그 온라인 쇼핑 경험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기술적 통계는 다음과 같이 이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혁신성이라든지 디지털 스킬과 같은 이 5점 척도로 구성된 자료에 대한 점수도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측정도구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과 크롬바우 알파 자료를 활용하였고, 그 5점 척도로 구성된 이제 스킬 액세스 부분, 그리고 이제 기능적 혁신성부터 이제 사회적 혁신성까지 포함된 이제 혁신성 부분에 대한 이제 그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일단 연구 결과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했을 때는 그 소비자 혁신성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그 전자상거래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나지 않았고, 그리고 모바일 리터러시 관련된 부분은 기술 접근성, 그러니까 뭐 기술 접근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모바일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질수록 이제 전자상거래 이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것을 나타냈고요. 특히 이제 핀테크 플랫폼 중에 아까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났었는데, 이제 모바일 간편 결제와 인터넷 전문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고객의 경우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주요 시사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금융시장의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앞당겨지면서 2020년 이후에 전세적인 팬데믹 발생으로 디지털 전환이 앞당겨지고 있고, 전자상거래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최종 구매 형태로 볼 수 있는 전자상거래 서비스 이용을 통해서 핀테크 플랫폼의 중요성이 기존 결제 수단과 더불어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 본 연구에서는 핀테크 플랫폼의 이용 여부와 소비자 개인의 성향, 그리고 모바일 활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각각 변수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모바일 활용 능력 관련해서는 기술적 접근성,
높을수록 전자상거래 이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2020년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모바일 기기의 보급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리적 접근성 관련해서는 그다지 의미가 없고, 그리고 모바일 기기 활용 능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술적 접근성에 따라서, 개인의 기술적 접근성에 따라서 경제 사회적 활용 능력, 그러니까 전자상거래의 활용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 의미 있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 개인 성향, 그러니까 소비자 혁신성으로 저는 분석을 했었는데, 에 따른 전자상거래 이용 가능성이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의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 거래 제약이 발생하면서 개인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개인 성향과 관계없이 이제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전자상거래가 강제화됐기 때문에, 이런 배경에서 이제 그런 소비자 혁신성이나 이런 걸 관계없이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핀테크 플랫폼 중에서는 이제 모바일 결제 서비스, 페이나 인터넷 전문은행, 뱅크 등의 이제 이용에 따른 전자상거래 이용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기존 개인 간의 송금 서비스를 넘어서 모바일 같은 이제 간편 결제 서비스가 이제 추가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리번들링 이런 이제 용어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토스 같은 경우도 이제 최초에는 이제 송금 서비스 위주로 진행됐지만, 최근에는 이제 특정 결제 서비스나 이렇게까지도 이제 추가가 되는 이제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수료가 없는 송금 결제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가 해당 플랫폼 편입을 용이하게 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적금이나 대출 상품, 그리고 투자 등의 부가 서비스와도 연계해서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있는 이제 이런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간편 결제 플랫폼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멤버십을 통해서 포인트 추가 적립이랑 이제 당일 배송 같은 프리미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네이버 플러스나 로켓 와우 같은 이제 약간 구독형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서 그런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각종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를 통해서 한 번의 가입과 정보 등록을 통해서 간편한 소비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제 화면이나 이런 거 볼 때도 최근에는 이제 간편 결제 서비스나 특정한 뱅크, 뱅크, 카카오뱅크나 K뱅크 이런 것이 결제 화면에 이제 같이 이제 편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이제 한계점으로는 이제 앞서서 계속적으로 논의되어 왔긴 했는데, 이제 변수의 한계점으로 인해서 단연도 데이터를 좀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모바일 리터러시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제 2점 척도, 그러니까 0과 1 수준으로 이제 측정을 했는데, 이제 2020년도에 이제 5점 척도로 이제 변화가 되면서 이게 연속적인 그런 측정이 약간 패널 분석을 통해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연도 데이터 활용 방안 모색을 통해서 실제 정말 이제 비포 애프터에 대한 이제 코비드 19에 대한 영향을 통계적으로 실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종속 변수로 활용된 온라인 쇼핑몰 이용 여부 외에도 향후 미디어 패턴 내에 이제 월평균 이용 금액이라든지 이용 횟수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측면의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종속 변수 중에서 활용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횟수를 좀 활용해서 이제 토익 분석이나 이런 것을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해당 모델을 활용해야 되는 당위성이나 이런 거를 좀 더 탐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남겨두고 향후 연구로 조금 넘긴 부분이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송욱지은 교수님 대신에 해주신 허덕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이몽래 팀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토론은 5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연구는 굉장히 의의가 있고 재미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개인의 선호 내지는 인터넷 사이트의 특성에 초점을 맞췄던 정형화된 연구에 비해서 이 연구는 소비자 혁신성, 디지털 리터러시, 핀테크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변수를 탐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연구 설계에서도 엄밀성이 엿보이는데 이용 여부뿐만 아니라 이용 횟수까지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소비자 혁신성의 그 다양한 변수들을 요인 분석해서 4개의 변수로 요약을 해줬다는 점, 그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도 마찬가지로 간략한 2개의 변수로 제시를 하였다는 점에서 엄밀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제가 제언을 해드리고 싶은데, 첫째로는 분석 결과의 해석입니다. 이 연구가 의의가 있고 흥미로운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논문을 읽었을 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각 변수들이, 예를 들어 소비자 혁신성 같은 경우에 이제 익숙한 사람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그 결과를 해석을 하겠지만, 그 처음 보는 사람들은 소비자 혁신성 하고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 혁신성의 각 항목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앞에서 좀 설명을 해주고, 뒤에서 그 소비자 혁신성의 개수들이 또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면 독자가 조금 더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의 분석 결과 중에서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은, 앞에서도 뭐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소득의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온라인 쇼핑몰 이용 여부에 소득의 영향이 없다 정도면은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이용 횟수에까지 영향이 없다는 거는 조금 납득이 안 가서 추가적으로 뭔가 통제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연구자께서 사실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대부분 다 통제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변수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나눠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도 지금 100만 원 단위로 돼 있는데 50만 원 단위로 좀 세분화 해보거나, 연령도 4개 세대로 돼 있는 거를 조금 더 세분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개인의 특성 외에 이제 가구의 특성도 한번 통제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해봤는데도 소득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분석 모형에 대해서는 이제 질문과 이제 제언이 같이 들어있는데요. 이 이용 횟수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횟수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코드북에 나와 있는 것처럼 3회 미만, 3회부터 5회, 5회부터 10회 이렇게 8가지 유형으로 돼 있는 건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 8가지 유형으로 돼 있다면은 토빗보다는 순서형 로짓을 사용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함의하고 시사점도 앞에서 이제 분석 결과의 해석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조금 관계는 있는데, 상당히 공감이 가고 동의되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소비자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 공급자, 쇼핑몰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함의가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좀 제시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몽래 팀장님께서 연구의 몇 가지 의문점과 또 관련된 의의 같은 걸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허덕원 선생님 답변하실 수 있는 것 중심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지면상에 굉장히 좀 한계점으로 인해서 PPT나 이런 발표 자료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을 텐데, 그 혁신성이라든지 리터러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그 선행 연구나 이런 것을 보완해서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그리고 설명 가능하게 조금 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득에 영향이 없게 나온 부분에, 특히나 통제 변수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저희가 인구 통계학적인 부분을 최대한 고려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영향이 일단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제 기존에 있는 자료를 약간 이제 합치는 과정이나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다시 한번 세분화해서 조금 더 영향력이나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횟수와 관련해서 이용 횟수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분석을 했을 때는 1부터 130까지의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월 평균 뭐 이제 그 연간 1년간 이제 이용 횟수에 대한 이제 설문이었는데 1부터 130까지의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그게 이제 정말 어떻게 이제 나눠야 될지 순수한 로지스나 뭐 이런 다항 로지스나 이런 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같이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도 별다른 질문이 없는데 이 핀테크 플랫폼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전자상거래 쓰시는 분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전자상거래를 많이 쓰는지에 대한 관심이 자꾸 커지는 시점에서 여러 논문을 저도 이런 관련 논문을 다른 데서도 들어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보완해서 더 완성도가 높은 논문이 되기를 바라면서 세 번째 논문 세션 마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송욱진 교수님과 같이 연구하시는 허덕원 선생님 그리고 토론해 주신 이몽래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네 번째 세션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 세션은 글로벌리 지금 현재 미국의 발표자가 체류하고 계신 관계로 줌을 통해서 발표를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논문 제목은 미디어 패널에 나타난 방송통신 상품조합의 구매 연관 규칙과 사업자 선택의 변천이라는 제목이고 발표자는 KT의 김희수 박사님이신데 김희수 박사님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KT 경쟁연구소 소장 역임하셨고 지금 현재 미국에 계신데 이렇게 화면이라도 받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김희수 소장님 잘 들리십니까? 볼륨을 좀 높여주세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립니다. 예, 잘 들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네 번째 논문, 오늘 이 주제의 마지막 논문이 되겠습니다. 시간은 15분 정도 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최대한 짧게 간략하게 핵심 사안 중심으로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예, 들립니다.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화면 공유를 제가 해야지 제 자료를 띄우는데 예, 화면 공유가 지금 설정이 안 돼 있어서 그쪽에서 지금 됐네요. 된 것 같은데. 네, 예, 됐습니다. 잠깐만요. 예, 화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좋은 학술 대회에서 발표할 수 있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요. 기업에 오래 있다가 오랜만에 논문을 좀 쓸 수 있는 기회, 또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아주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미디어 패널, 특히 이제 2015년부터 2020년에 국한을 해서 여기에 나타난 방송통신 상품 조합의 구매 연관 규칙, 어소시에이션 룰즈와 사업자 선택의 변천 이런 제목이고요. 이동전화와 결합 상품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했습니다. 목차는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 좀 관련이 있는 세 가지 조금 다른 연구 주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지금 모아져 있는데 그거를 각각 좀 설명을 드리고 맺은 말로 마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 번째 주제가 조금 더 생소하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세 번째, 네 번째는 아마 아주 결과 중심으로만 말씀드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 패널 지금 10년이 넘었죠. 구축이 된 지.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자들의 선택, 또 시장 경쟁 상황, 기술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지금 추세가 오픈 코드, 오픈 데이터 이런 것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위한 아주 유용한 소프트웨어 툴을 쉽게 구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다른 분야의 분석 경험이 또 이쪽 분야로도 인접 분야로 또 관련 없는 분야로 공유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에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계학습 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품과 연관 규칙 알고리즘 A-ROLS라는 그 R 패키지를 통해서 신상품 출현이라든지 상품 간 대체, 결합 판매 증가, 또 가군의 이동전화 회선수 증가 이런 것들을 변화를 추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R에서 제공한 마르코프 체인, 그다음에 MSM 패키지라든지 스테타 엑스트랜스 명령 이런 것들이 이제 매년 미디어 패널에서 조사하는 방송통신 상품이나 사업자의 그 선택 이런 거의 변천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그 툴이 되고 있고요. 또 스테타에서 멀티노미얼 혹은 바이노미얼 로짓 분석할 수 있는 툴들이 지금 특히 멀티노미얼 로짓이 최근에 나와서 사업자 선택이라든지 또 유지 전환 이런 것들의 설명을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세 가지를 쭉 같이 추진을 해왔는데요. 이 어소시에이션 룰 마이닝 부분이 좀 생소할 것 같아서 여기에 조금 설명을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동시에 사람들이 뭘 많이 구매하느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조금 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같이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같이 추천하면 훨씬 마케팅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것이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슈퍼마켓에서 식빵 버터를 같이 판다든지 햄버거 가게에서 음료수를 같이 판다든지 이건 기본적인 거고요. 아마존, 넷플릭스에서 여러 구매한 상품을 또 다른 상품과 같이 추천해서 구매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미 보편화가 되고 있고요. 가장 고전적인 예로서 이게 정말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예가 맥주하고 아기 기저귀 사례인데요. 꽤 오래됐습니다. 이게 금요일 오스커 드록이라는 데서 이제 연구를 해보고서 발견을 한 건데, 금요일 저녁에 젊은 남자들이 퇴근길에 맥주를 사러 슈퍼마켓에 들렸다가 아기 기저귀도 사가는 이런 패턴이 이제 발견이 돼서 의외의 조합이지만 두 상품을 인근 매대에 진열한 뒤에 상당히 판매가 증가됐다 이런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 동시에 구매하는 상품이 기록된 이제 대량의 거래 데이터가 존재하겠죠. 수천 개의 그런 이 것들을 분석을 해서 서로 구매 연관성을 찾는 것이 어소시에이션 룰 마이닝입니다. 마켓 바스켓 어널리시스라고 이렇게 또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하게 되면은 마케팅 분야에서 교차 판매, 상품 진열 다시 설계하고 이런 것들에도 활용을 하지만 질병이 어떤 여러 증세가 동시에 출현하는 패턴의 분석에도 이용이 돼서 질병 연구에 또 진단에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워낙 상품이 많을 경우에는 이거를 상품 간의 연관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해지고 컴퓨팅 시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개발이 필요한 건데 지금 개발된 알고리즘을 쓰면 굉장히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냥 직관적으로 일단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되고 뒤에도 사례 설명할 때 이걸 가지고 좀 하려고 합니다. 이 트랜잭션을 나타내는 T가 이렇게 행에 쭉 T1, T2 이렇게 쭉 있고요. 그 다음에 각 트랜잭션에서 구매가 된 제품을 행에다가 이름을 넣고서 모든 제품을 이제 행에다가 다 개별적으로 입력을 했다고 치면은 한 거래에서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은 1로, 그렇지 않은 건 0으로 표시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입력이 돼서 이걸 가지고 이제 알고리즘이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룰을, 어소시에이션 룰이라는 게 뭐냐? 우선 형태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룰은 항상 x, 그 다음에 화살표 y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뜻은 if x then y, x면은 y다. 이렇게 이제 읽을 수가 있고요. 이제 x나 y는 각 아이템들의 집합입니다. 한 아이템일 수도 있고 여러 아이템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x와 y는 그 집합이 없고요. 왼쪽에 있는 그 아이템 셋을 antecedent, 우측에 있는 아이템 셋을 consequent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 말은 뭐 이 논문에서 특별히 많이 이용은 안 하지만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x면 y, 이거 의미가 뭐냐? x를 구매하면 y도 구매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확률이 얼마다 이런 게 같이 따라가게 되겠죠. 그러나 이 화살표는 인과관계가 아니고 동시에 발생하는 co-occurrence의 의미입니다. 그럼 왜 이 화살표를 붙였느냐? 이따가 좀 이따 설명할 그 방향성에 따라서 이 조건부 확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살표는 그때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 수많은 x then y, x면 y가 가능하겠죠. 뭐 수천 개의 아이템을 가지고서 이 분류를 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이 조합의 수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필터링하기 위해서는 그 중요성, 관심도 이런 것들을 충족하는 규칙을 만들어서 이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서포트라고 하는 지지도, 얼마나 많이 구매를 하느냐, 전체 거래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느냐, 컨피던스는 조건부 확률, 또 리프트는 그 상품 간에 얼마나 이 서로 시너지가 있느냐, 독립적으로 판매할 때보다는 이렇게 같이 두면은 훨씬 더 팔릴 확률이 얼마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sub이라고 표시돼, sub x then y는 x와 y의 합집합, x와 y를 동시에 구매할 확률을 의미하니까 x, y 합집합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x then y의 이 신뢰도는 x를 구매했을 경우에 y도 구매할 조건부 확률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거는 x then y의 그 support를 x의 support로, x의 확률로, 구매 확률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ift x then y는 이 confidence, 위의 confidence를 또 한 번 뭔가 컨트롤 해주는 건데, y의 지지도로 컨트롤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y가 팔릴 확률이 sub y로 주어지겠죠. 그거를 기본으로 했을 때 얼마나 이 confidence가 정말로 신뢰할 만하겠느냐, 이런 거를 보여줌으로써 이걸 계산하다 보면은 이게 결국은 이 x와 y를 독립적으로 그냥 그 판매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같이 팔릴 확률 대비 실제로 x와 y가 같이 팔린 그 사례, 이런 거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리프트 값이 이제 1보다 커야지 이 동시에 판매되는 것에 어떤 가치가 있다, 동시 구매 시너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들이 이제 제가 이따가 소개할 그 결과값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조금 더 이제 그 친근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아까 여기 그 빵, 버터, 우유, 맥주 요 네 가지 아이템만 가지고서 여기에 매트릭스를 만든 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요 어떤 한 아이템이 몇 번 거래에 등장했느냐, 또 어떤 특정한 두 개의 아이템을 묶었을 때 특정한 두 개의 아이템이 동시에 이 구매된 것이 전체 거래에서 얼마큼을 차지하느냐, 세 개는 얼마큼 차지하느냐, 이런 걸 이제 그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유, 빵이면 버터다, 이런 그 룰이라고 할 때는 이거의 이 지지도는 단순히 그냥 이 합집합, 이 두 개를 동시에 구매할 확률이기 때문에 총 거래 건수에서 이 동시에 구매된 거래 건수를 계산하면 이제 0.2가 나오고요. 요거의 신뢰도를 계산하면 우유빵을 샀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위에 지지율이기 때문에 요거를 우유빵의 이 빈도수 서브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0.5가 나오고, 리프트는 다시 이 컨피던스, 이 신뢰도를
앞에 뒤에 나오는 consequent의 확률로 비중으로 나눠주면은 또다시 이게 컨트롤 돼가지고 0.832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 사례는 이제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공동으로 뭔가 판매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A rules 패키지에서 쓰는 알고리즘 이름이 A priori 이런 그 알고리즘인데 뭐 시간상 이거 설명하기는 어려운데요. 어쨌든 특정한 한 개 아이템이 구매되는 그것이 뭐가 있느냐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포함한 그걸로 이루어진 그 두 개의 아이템 셋은 뭐냐, 또 두 개의 아이템 셋을 포함하는 세 개의 아이템 셋은 뭐냐,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 많은 그 경우의 수 중에서 실제로 발생한 이 아이템 셋의 이 개수별로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2015년, 2020년 계속 모든 매해를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지만은 이게 워낙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결과가 많고 해서 두 개, 2015년, 2020년만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변화 대비를 좀 거리를 벌릴 수 있기 때문에 변화 대비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두 개의 연도만 사용을 했고, 나머지는 쉽게 또 이렇게 데이터 제공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께서도 이제 나중에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매년 각 이용자에 대해서 가구나 또 개인에 대해서 상품 선택을 조사를 하는데, 그 하나가 1년에 한 사람에 대해서 이루어진 그 조사가 단일 거래 건으로 이렇게 간주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품별로 변수명을 다 일일이 지정을 해서 구매 여부에 따라 1과 0으로 기록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주안점을 둔 거는 동일한 상품이라도 단독으로 이용을 하느냐, 결합 상품을 통해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다른 상품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B가 들어가면은 번들, UB가 들어가면 이제 언번들이 됐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전화 가구 단위의 이제 분석을 제가 한 건데요. 이동전화를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게 되면은 거의 모든 가구가 다 거의 100% 이걸 다 이용을 하게 되겠죠. 어떤 상품보다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김 박사님,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연구 데이터 처리 설명 관련해 가지고 좀 그 자료를 참고하라고 결론 설명 바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제가 이제 그 논문에는 그 뒤에 첨부로 여러 그 데이터 결과를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데이터셋의 종류별로 frequent 아이템 셋, 한 개 아이템 셋을 포함한 frequent 아이템 셋의 그 순위가 2015년과 2020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매 연관 규칙, 그 X 된 Y, 그것이 그 상품 아이템 셋별로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서 그거의 그 서포트, 그러니까 구매 비중을 순서로 해서 이렇게 쭉 이 개념에 대해서 나열을 했고, 서포트뿐 아니라 리프트라든지 컨피던스가 옆에 보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정렬의 순서는 보통 그 어느 것이 비중이 높으냐를 주로 먼저 보기 때문에 서포트를 기준으로 해서 필터링을 했고, 서포트의 기준은 0.05입니다. 그러니까 5% 이상의 그 비중을 갖는 거를 전제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컨피던스는 0.5, 그 다음에 리프트는 1.2로 이렇게 했는데요. 결과가 굉장히 많기는 한데 의미 있는 거를 뽑아내기 위해서 사실 고심을 많이 했는데, 일단 직관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가구에서 제일 많이 구매한 그 상품이 뭐냐 했을 때 2015년에는 케이블 TV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걸
있는데 그것이 이제 0.6에서 0.4로 떨어졌고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IPTV를 이용하는 가구가 결합 형태로 2015년에 0.2 비중을 갖다가 0.43으로 올라서면서 결국은 2020년이 되면서 이 상품이 이렇게 결합 형태의 인터넷과 IPTV 이용으로 이제 바뀌게 됐고요. 구매 비중이 하락한 아이템 셋 한 가지 아이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구매 비중이 하락한 아이템들이 직관적으로 너무나 이해할 수 있는 케이블 TV라든지 또 집 전화, 또 이동 전화도 1, 2회선. 아까 제가 이동 전화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동 전화 1, 2회선과 3에서 7회선 이거를 다회선으로 구분을 해서 다른 상품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전화 1, 2회선은 줄어들었고 3에서 7회선도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중이 줄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구매 비중이 증가한 완 아이템 셋은 이동전화 1, 2회선인데 결합으로 이용하는 것이 이제 비중이 늘었고요. 또 3에서 7회선도 결합 이용이 비중이 늘었습니다. 다른 상품 IPTV 인터넷도 결합으로 이용하는 것이 비중이 늘었고 후 아이템 셋의 경우에 구매 비중이 증가한 것들도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연관 규칙 지금 나와 있는 그 결과 중에서 다른 아이템 셋의 비중 같은 거는 여기서 좀 반복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생략을 하고 이 if then 부분만 제일 핵심적인 거. 2015년도에는 뭐가 가장 지지율이 높았던 이 연관 규칙이었느냐, 그 다음에 2020년에 뭘로 바뀌었느냐 이거를 말씀드리면은 2015년에는 이렇게 이제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집 전화를 단독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이들이 케이블 TV를 단독으로 이용할 확률이 78.3%고 케이블 TV를 단독으로 이용하고 있는 가구가 또 집 전화를 단독으로 이용할 확률이 57%. 이것이 2015년도에 어떤 구매 연관성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이거에 해당되는 이 서폿이 35%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또 구매 시너지는 한 1.27 정도에 해당됐습니다. 근데 2025년에 오면서 표현이 이제 바뀌는 거죠. 이동전화 3에서 7회선, 다회선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가 인터넷과 IPTV를 결합으로 이용할 확률이 한 70%이고 또 반대로 이 IPTV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가 이동전화 다회선을 이용할 확률이 58%. 요것이 이제 구매 연관성을 가장 잘 나타내준 말이고 비중이 25%, 리프트가 1.63으로서 굉장히 이 두 상품 간의 어떤 코셀링 이런 크로스셀링에 굉장한 시너지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사실은 이동전화 다회선하고 IPTV 인터넷을 사실상 결합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QPS라고 볼 수가 있고 굉장히 많은 이 금액이 이동전화에 걸려 있는데 이거하고 인터넷 IPTV를 결합으로 묶어서 사용함으로써 2015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구매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들이 묶여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토론 시간과 생각해서 이 정도 발표 듣고 혹시 또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멘트 있으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김민천 박사님 토론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실의 김희천입니다. 오늘 김희수 박사님이 보내주신 그 페이퍼를 읽고 저희 간단하게 제가 관련한 요약 부분은 제가 넘어가고 그 간단한 질문들과 또 그 논문의 논문이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것들이 추가되면 좋았을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코멘트를 적어보았습니다. 일단 김희수 박사님께서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훌륭하신 내용들을 잘 요약해 주시고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뒷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좀 코멘트가 있긴 한데요. 그 부분은 이제 사실 논문 부분을 좀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다음 페이지 넘어주시죠. 먼저 서머리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긴 한데 먼저 이제
그 박사님께서 연관 규칙 결과에 임계 서포트 기준을 0.05로 잡아주셨는데 일단 그 기준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설명이 일단 간단히 추가되면 저희가 직관성을 갖는데 도움을 갖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 정도의 그 단독 상품이라고 하면 많으면 많을 수 있지만 상당히 이제 전체 구매 저희가 알다시피 이제 소매 기준에서는 5%의 구매 비율이 상당히 높은 기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임계 기준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조금 더 낮은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상당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단독 상품에서 결합 상품으로의 비중 증가 요인에 대한 설명 부분이 이제 그 단순한 디스크립션만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요인이 조금 누락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그 추가해 주시면 더 논문의 완결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업자가 대동하는 결합 상품의 보조금 지급률이 사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그런 그 비중 증감의 요인에 상당히 큰 요인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트래킹이 가능하다고 만약에 이 부분을 인스티튜셔널 베리어블로 같이 넣어서 저희가 분석이 가능하다면 그 레귤러토리한 이펙트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데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반대로 만약에 소비자가 보조금 지급에 충분히 민감하다면 이미 지급된 이제 결합 상품이나 단독 상품의 비중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타 기업이 보조금을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그 수준을 저희가 기업 입장에서는 추정을 할 수 있는 도구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가입자 전환 비율에 대한 차이나 이 부분은 이제 그 지금 발표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 뒷부분에 있는 트랜지션 매트릭스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가입자 전환 비율의 차이 및 개별 이용자의 특성에 대한 설명 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최빈 지역 내에서 무성국 분포 등에 대해서 품질 차이가 주요한 변동 요인으로 작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무성국 등이 많이 포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 스루풋이 크지 않아서 사업자별 품질 차이를 크게 경험하지 않았을 경우도 있고 혹은 소매점 등에 대한 접근성 여부가 전환율에 대한 차이를 불러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주 형태와 결합 서비스에 관한 내생성,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분석을 하신 부분에서는 그 로지스틱 분석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거주 형태와 결합 서비스 간의 내생성이 역시 존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결합 상품이 단지별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인 보조금 혜택 지배율이 일반 단독주택보다 높고 이에 따라서 결합 서비스 가입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변수에 대한 내생성이 존재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소득 수준과 요금 단말 간에도 역시 유사한 내생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높은 서비스 레벨의 서비스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고 혹은 좋은 기기의 단말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약정 계획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락인 이펙트가 높을 수 있어서 동일한 사업자의 계속 그 스테이하는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생성 여부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제가 논문을 읽으면서 약간 마이너하게 오타 등 부분에 나온 것에 제가 마이너 코멘트를 드린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민천 박사님 아주 다양한 코멘트와 또 유익한 의견들을 주셨는데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더 우리 청중들의 식사 시간을 뺐으니까 딱 1분만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말씀 김민수 박사님 해주시고 혹시 못다 하신 말씀은 제가 김민천 박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또 연락드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혹시 몰라서 일단 그 질문을 좀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일단 그 0.5 서포트를 0.05로 기준으로 한 거는 사실은 이게 어떤 룰이 없습니다. 계속 이걸 바꿔가면서 이걸 낮추면은 비중이 낮은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올라오고 또 높이면은 너무 뭐 큰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별로 의미 있는 거를 발견하기가 어렵고 사실은 잘 숨겨진 것들을 좀 찾아내야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낮아서 보는 게 사실은 좋긴 합니다. 그래서 뭐 0.05보다 더 낮춰서 보면 좋은데 지금 일단은 논문에서 뭐 이제 뭔가 결과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돼서 적당히 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낮춰서 보되 리프트 값을 좀 올리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해서 했고
일단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추가 보충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합 요인이 증가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논문이지 그 원인을 설명하는 건 아닌데, 다만 중간에 제가 이 리프트라는 걸 통해서 이제 구매 시너지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이동전화 다회선이라든지 인터넷 IPTV 이런 것들이 묶여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논문 다른 주제에서 이 사업자 전환 확률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결합이죠. 그래서 결합에 가입을 할수록, 특히 이제 SK의 결합일수록 그 전환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환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사업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결합 경쟁을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보조금 데이터랑 이렇게 연계를 해서 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볼 수 있으면, 사실은 데이터가 이 미디어 패널 처음부터 이렇게 쭉 있었으면, 이게 상품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코어 어커런스, 동시에 발생하는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사실은 충분히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걸 유추해 볼 수 있는 어떤 다른 변수를 통해서라도 한번 해볼 수 있을지는 한번 살펴보겠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미디어 패널에서 효과로 좀 입력해 나가면은, 앞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정책 효과를 살펴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변수 얘기할 때 기지국이라든지 이런 질적인 차이,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이런 원인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이제 지금 이런 논문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추가적인 파악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이 돼야 될 것 같고,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어떤 자극을 좀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득과 요금은 사실은 이제 코릴레이션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종속 변수와 이 독립 변수 간의 내생성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다만 이제 아파트와 결합, 이런 것도 역시 이 독립 변수 간의 이런 코릴레이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은 또 같이 좀 토론을 하고 추가적으로 같이 좀 분석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희수 박사님. 멀리서 의견 주시는데 제가 시간을 충분히 못 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라도 뵐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이로써 네 번째 논문 발표와 토론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세션 두 번째 미디어 시장과 소비 형태에 관련해 가지고 네 가지 논문 여러분들 잘 들으셨을 겁니다. 이것으로서 제2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시 반까지 점심시간이 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가지신 후에 1시 30분부터 새로운 제3주제 세션이 시작되겠습니다. 이 주제 같이 해주신 여기 청중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앞으로 오후에 남은 세션 재미있는 논문들도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제2주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